안녕하세요, 우롱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초록입니다. 네, 우리 유튜브는 책 읽는 모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책 주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네, 이 책의 저자는 그 고려대학교 KDI 교수님들이 쓰셨어요.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 어떤 나라는 더 행복하고 어떤 나라는 더 행복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이 쓰여 있어요.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. 네. 우리 먼저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? 네. 첫 번째로 20, 30대의 한국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더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더 불행을 느끼는가에 대해서. 자,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소주제 중에 20, 30대의 한국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,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. 2013년도에.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혼 여성으로서 사는 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2013년 당시에 가장 행복한 계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과 결혼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. 반대로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결혼하지 않았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20, 30대에서만 한해서. 그렇죠. 20, 네. 30대도 그렇고 또 40대도 또 다른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책에는 네. 그 연령대별로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남성, 여성 다 있었는데 네. 그 가장 불행한 집단은 이제 남성으로서 이제 학력이 낮고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안 하는,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죠. 근데 거기에서 그 지금 요 상태에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,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과연 행복해지는가, 이런 점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그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관하더라.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기초적인 역량,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데 너스바움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, 기초 역량이 심각하게 저해를 받아. 예를 들어 뭐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든지, 뭐 결혼을 안 했다든지,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굉장히 불행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상위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, 그 상위 역량이 에 따라서 행복의 그 척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일본하고 그 핀란드의 사례를 보는 거니까, 사실 일본하고 핀란드는 소득 수준이 비슷해요.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랬는데 왜 일본의 그 행복도하고 핀란드 행복도가 거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경쟁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.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 도와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,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배려하는 문화죠. 동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배려하는 문화가 돼 있고,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경쟁을 거의 안 하는,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양권에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, 그다음에 그 중국, 뭐 이쪽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배려,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있죠. 이게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첫 번째 측면이고,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이 좀 많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육 문제인데, 교육은 이제 핀란드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첫째 아니면 둘째 정도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PISA라는 그 시험이 있는데, 핀란드가 거의 1위를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2위를 하는데, 핀란드,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이제 핀란드와 같이 1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근데 핀란드 사람들이 말하기를
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핀란드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서 공부를 했고, 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밤새서 죽기 살기로 해서 2등을 한 거니까 그 2등이 1등을 결코 추월할 수 없다. 이제 그런 이유가 공부라는 것이 그냥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랬죠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말 그 전투적으로 하는데 핀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.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시험이 있는데, 우리나라도 시험이 있죠. 지금도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상대평가예요. 더군다나 이제 교육부에서도 뭐 A, B, C, D 상대평가를 해야지,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대학 평가도 잘 받고 있고,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. 그런데 핀란드는 상대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회균등적인 측면인데, 굉장히 그 복지적인 측면에서 기회균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좀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과연 있냐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복의 방정식이 있다. 그 얘기를 이 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. 그래서 기초 역량인 건강이라든지 안전, 환경, 경제적인 요인,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면 그 다음부터는 상위 역량이 충족돼야지만 행복해지는데, 상위 역량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. 이제 그 중에 상위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부분입니다. 우리나라는 너무나 뭐랄까, 경쟁이 치열하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 부분이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핀란드하고 거의 필적할 정도로 높아요. 그렇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도 교육 부분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그 다음에 관계 역량 같은 경우는 1.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핀란드가 0.99예요.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.32, 일본은 0.56 이렇게 되는데, 관계가 뭐냐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든지 개인 간의 신뢰나 뭐 안전,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뭐 지식 네트워크, 지지 네트워크, 이런 거가 되겠고요. 여가도 중요해요. 여가 같은 경우도 핀란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, 0.1 정도 수준입니다. 뭐 연평균 근로시간이라든지 개인 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떨어지죠. 그 다음에 정치 부분이 요즘에도 뭐 이슈가 많이 있는데, 정치 부분도 핀란드하고 우리나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. 그래서 뭐 부패했다든지 언론 자유지수 이런 것들이 그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 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이 상위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행복이 쾌락이냐 아니면 에우다이, 이거 어려워 이거. 에우다이 어디요? 여기 맨 밑에. 에우다이 뭐냐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이 쾌락하고 이제 어떤 번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, 이게. 심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.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, 어떤 게 정말 행복한 것이냐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행복에 대해서 조금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스탈린 역설에서 보면 그때 역설이라는 게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행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,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소득도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. 소득이 안 되면 일단 행복하지가 않아. 그렇지만 소득이 지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상위 역량이 향상돼야 되고, 거기에서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. 집단적인 비교, 개인적인 비교,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동덕여자대학교에 있으니까 동덕여자대학교에서도 이 행복 방정식을 적용해서 본다면 일단 비교하는 거를 좀 안 하고,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개발시켜 나가고, 예를 들면 교수님 스스로가 잘하는 걸 개발시켜 나가고, 직원들도 마찬가지죠.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이 대학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성적 평가를 할 때, 우리 학생들 성적 평가할 때 뭐 상대평가 지금도 뭐 A 뭐 몇 프로, B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
굉장히 행복에 기여가 되고 그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아주 제가 볼 때 조금 그 후진적인 게 뭐냐면 장학금을 줄 때 성적으로 준다는 거예요.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으로 봅니다.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장학금도 받아야 되지 근데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적 상대평가의 결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. 이거는 아주 매우 후진적인 겁니다. 핀란드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. 어떤 상황에 학생이 장학금 받는 그거는 이제 그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. 근데 그런 것들 아. 노력을 해야지. 지금까지는 편하게. 학교 너무 편하게 한 거지. 그냥 그 뭐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과거의 관행대로 이제 해왔던 거죠. 그래서 우리 그 대학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제가 좀 어려웠죠? 네. 행복이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그런 주제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뭐 피상적으로 어떤 형용사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랬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공식이 있고 이 공식대로 하면은 물론 이 공식이 조금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선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하게는 행복이 그렇게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요즘에 나오는 뭐 워라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성과도 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반갑습니다.